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주최하고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가 함께하는 청년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선거연수원 선거연구부 김진주입니다. 네, 우선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번 청년토론회를 주최하신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 이진필 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장 이진필입니다. 먼저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와 협업으로 진행되는 본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본 토론회를 마련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관계자님, 또 교수님, 그리고 토론 참여 준비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연수원은 청소년 등 미래 유권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장애인 등 선거 참여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능동적인 선거 정치 참여와 주권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처럼 기관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유권자가 중심이 되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선거 정치 분야 민주시민 교육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개최되는 본 토론회에서 청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선거 정치 문화 중 지역주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와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건전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시는 길에 보셨다시피 여기 서호 주변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도 열린 마음으로 다소 이르게 찾아온 봄을 만끽하면서 좋은 경험 갖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같이 이번 청년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협업 사업의 일환으로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유권자와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협업을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청년이 생각하는 선거, 정치에서의 지역주의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서 토론 진행 방식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제자 2인의 발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각 발제에 대한 지정 토론자들께서 각 지정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자유롭게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우리 플로어에도 이제 청중분들께서 오늘 많이 와주셨는데요. 청중분들의 이제 질문도 받을 예정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일반 토론 대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학술적인 토론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발제자하고 토론자분들께서는 상대에 대한 지나친 비난이나 비판보다는 보다 더 우리가 함께 주어진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는 중간에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온전히 우리 청년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먼저 발제에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도현님, 김나경님입니다. 네, 다음으로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정토론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김지인님, 이시준님, 네, 그리고 김재민님, 남서연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제자분들께 약 15분씩 시간을 드릴 거고요. 먼저 지역주의 실체적 위협인가 혹은 과대된 문제인가를 주제로 김도현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의 문제가 정말 실체적인 위협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과대된 문제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제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문제 제기 부분입니다. 지역주의는 우리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주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학계에서 축적되어진 연구는 많지만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역주의란 무엇인지 학계에서 명확한 규명이 나오진 않았고, 또 우리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지역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알지만 이것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활발히 논의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주의를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한번 쳐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광의의 지역주의입니다. 광의의 지역주의는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바와 같이 지역 갈등 혹은 지역 간 정당 대립 구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좁은 의미, 협의의 지역주의는 지역 감정이나 지역민에 대한 편견 등을 일컫는 주로 개인의 감정과 정서에 집중하고 있는 지역주의입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지역주의를 광의의 지역주의로 사용하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지역주의 투표 행태 어디서 많이 관찰이 될까요? 저는 영호남 지역 그리고 5060 세대에서 많이 관찰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030 세대는 지역적 연구에 기반한 어떤 지역 감정, 지역주의 이런 것은 많이 약화되었고, 대신 젠더 갈등과 같은 사회 담론적 혹은 현안과 관련된 이념적 투표 행태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주의 투표 행태, 분명 우리 사회에서 현재 관찰되고 있는 현상은 맞지만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 미래에도 계속 논의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호남 지역의 5060 세대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역사적 맥락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상황과 맥락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냐?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형성한 것은 결국 한국 정치의 역사적 맥락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거대한 정치적 축이 존재합니다. 가령 박정희 대통령 당시 영남 중심의 산업화와 공업화는 호남 거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정치적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산업화의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면 1980년 5월 일어났었던 광주 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정치적 축, 민주화의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거대한 정치적 축이 맞물려서 오늘날의 영호남 지역주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971년 제7대 대선과 2022년에 일어났던 제20대 대선을 통해서 한번 우리나라의 지역주의가 어떻게 되었나 살펴볼 건데요. 보시는 표는 1917년 7대 대선 그리고 2022년에 실시되었던 20대 대선의 득표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7대 대선, 영남 지역은 박정희 당시 후보를 다수가 지지했고 호남 지역은 김대중 당시 후보를 다수가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작년에 실시되었던 20대 대선에서는 영남 지역은 윤석열 후보에게 다수가 지지했고 또 호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교과서에 나오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 관찰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지역주의 투표 행태와 지역 간 정당 대립 규모, 그 크기는 영남보다는 호남에서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영호남 지역 중 어느 지역이 조금 더 장기간 존속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영남 지역보다는 호남 지역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존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는 좀 흥미롭습니다. 2016년 김경수, 노회찬 당시 국회의원 후보가 진보 진영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알려졌던 경남 지역에서 당선되었습니다. 2년 뒤 실시되었던 지방선거에서는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 후보였던 오거돈, 김경수 후보가 각각 부산시장과 경남지사로 당선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많이 완화되고 있고 또 20대 대선에서도 다소 완화된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를 알 수 있는 점은 영남의 지역주의, 과거에는 호남은 진보적이지 영남은 보수적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영남은 무조건 보수적이네 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남 내에서도 경북과 경남으로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죠. 보시는 표는 18대 대선 당시 영호남 5060 세대 유권자의 세대별 이념 척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11점 척도를 사용하였고요. 11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영남 지역의 5060 세대는 11점의 중간값인 5.5점을 모두 많이 상회합니다. 이는 영호남 지역의 5060 세대 유권자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남의 50대 유권자의 경우에는 5.15점을 기록해서 중간값인 5.5점을 하회하여 다소 중도적이고 중도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남의 60대의 경우에는 5.98점을 기록해서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었던 호남의 유권자분들은 좀 진보적이지 않나? 라는 예상과 달리 조금은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영호남의 5060 세대의 세대별 지지도를 한번 이념적도를 봤었는데요. 지금은 영호남의 2030 세대는 그럼 과연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8대 대선 당시고요. 11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11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입니다. 영호남 2030 세대 유권자 모두 공히 중간값인 5.5점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남 지역의 2030 세대의 경우에는 중간값인 5.5점에서 다소 많이 하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영호남 지역의 5060 세대 유권자보다는 그 각 세대와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이념적 격차가 비교적 작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뭘까요? 앞으로 5060 세대와 2030 세대, 특히 영호남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투표 행태는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영호남을 중심으로 봤었는데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2030 세대의 투표 행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20대 대선 당시 2030 세대 남성 유권자의 세대별 지지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남성 유권자, 2030 세대 남성 유권자는 윤석열 후보를 다수가 지지했습니다. 반면 아까와 동일하게 20대 대선 당시 2030 세대의 여성 유권자의 세대별 지지도인데요. 2030 세대 여성 유권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다수가 지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그리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특기할 만한 부분은 2030 세대의 남성 유권자 지지 양상입니다. 2020년 실시되었던 21대 총선에서는 2030 세대 남성 유권자 모두 공히 압도적으로 혹은 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2년 뒤 실시되었던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2030 세대 남성 유권자 모두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년 만에 과연 투표 행태에 있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원인 때문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 그 원인을 저는 2030 세대가 더 이상 지역주의에 입각한 투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쟁점에 따른 이념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가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젠더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30 세대 여성 유권자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 측으로 결집한 반면 남성 유권자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2030 세대는 연고에 기반한 지역주의보다는 사회적 쟁점, 담론, 이슈 등에 따른 이념적 투표 행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역주의는 점차 약화될 것이겠죠.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영호남 유권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제도적 기관의 설립과 역사적 평가 사업을 실시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한가?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영남 중심의 산업화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적인 비극을 간직한 호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호남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정치색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패권의 영남, 저항의 호남, 특권의 영남, 소외의 호남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관념은 우리 지역주의 개선에 큰 장애물로 지금 기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의 심리적 요인은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보다도 먼저 역사적 평가 사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나 혹은 제3의 독립적이고 외부에 있는 권위 있는 역사기관을 설립하여서 역사적 평가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여기에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세 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역 안배 인사입니다. 만약에 제3의 기관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지만 거기에 위촉된 위원들이 전부 호남 출신,
전부 영남 출신 이런 인사들이 만약에 단행이 된다면 일반 다중은 물론이고 영호남의 유권자들도 쉽게 수긍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안배를 충분히 단행한 인사여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과 기관의 권위입니다. 이런 제3의 기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위촉된 위원들이 본인이 학계에서 정말 역사적 연구와 실적을 많이 쌓은 권위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임명된 위원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히려 일반 다중들도 수긍할 수 없고 영호남의 지역주의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분열의 가능성입니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과거서 정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역사적 평가 사업을 단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가 만든 제도적 기관에서 이것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정치적 격돌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점을 우리가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선거교육의 공교육화입니다.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선거교육의 제도권 교육 체계화로 편입하자라는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완화된다고 지금 제가 발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럼 선거교육이 필요하냐, 그것도 공교육화가 필요하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적 변수로 인해서 지역주의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미래에 어떤 정치적인 변수가 일어날지.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정치적 변수와 상황에 따라서 지역주의가 다시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1020 세대의 중심의 선거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선거교육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거교육을 진행한다면 체계적이고 민주적이고 공정해야겠죠. 기존의 선거교육은 제도권 공교육화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교실 내에서 정치 담론을 꺼내는 것을 좀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한국 교육 문화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정치와 선거는 불가분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교육은 그 속에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선거교육이 무조건 정치교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담론보다는 선거의 역사, 기원, 선거에서 작용하는 유권자의 모습들, 그리고 이것을 이론화한 모델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학습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의 정당에서도 물론 정치교육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두 거대 양당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정치교육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선거교육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선거연수원에서도 굉장히 많고 높은 퀄리티의 교육 자료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계십니다. 비단 선거교육뿐만 아니라 선거교육, 정당교육, 일반 유권자 교육, 청소년 선거교육, 그리고 기타 등등 다른 여러 가지의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배포하고 이렇게 게시까지 해주시지만 이것이 정말 모든 유권자가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균질한 교육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독일의 모델을 우리가 한번 모방해서 좀 차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1976년 맺어진 보이텔스바 합의에 따라서 논쟁 명령, 제압 금지, 이익 인지의 엄격한 3원칙하에서 선거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논쟁 명령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교외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담론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논쟁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내에서 다뤄지는 여러 담론들 또한 논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압 금지는 교사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학생들을 유도하거나 혹은 자신의 의견을 강제로 학생들에게 투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익 인지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논거지라고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주장과 논거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은 공교육 체제 하에서도 충분히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정치교육과 선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모델을 모방해서 이제는 선거교육을 공교육화로 좀 체계적으로 편입을 해서 보다 나은 선거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 교육을 공교육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의 재개정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수업 과목도 신설을 해야 할 것이고요. 교사들도 새로 뽑아야 할 것이고요.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요. 정말 다양한 선결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사회적 합의, 이것이 분명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사회의 인식 개선입니다. 지역주의 투표 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영호남 지역의 유권자들만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 전체, 시민사회 전체를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지역주의는 전 어떻게 보면 혐오의 정서에 기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바꿔 이야기하자면 혐오의 대상은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수도권, 비수도권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고요.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 빈자와 부자, 다양한 사회적 분열로 또 다른 우리 사회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의의 해소는 곧 혐오의 정치 완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분열과 이 갈등의 근인이 되는 혐오의 정서, 그리고 이것에 기반한 혐오의 정치를 우리는 분명 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로 미디어 리터러시 공교육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독일의 라인란드 팔츠주의 경우에는 미디어 나침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영화, 신문, 유튜브 등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를 학생이 스스로 찾아보고 또 그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끔 체계적인 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수업에 필요한 전자기기, 선생님, 교실, 인프라도 충분히 확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해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계도 이제는 관심을 갖고 관련된 제도의 마련을 위해서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결론 및 함의입니다. 지역주의 투표 행태는 지역 갈등에 기반한 투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동서지역의 분열과 정치 양극화와 같은 사회의 주요한 문제를 발생시켰던 원인이었습니다. 지역주의 투표 행태는 영호남 지역 5060 세대에서 주로 관찰이 되었고요. 하지만 여러 사회적 담론이나 현안에 따른 이념적 투표 행태를 보이는 2030 세대에게는 더 이상 유효한 담론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완화될 것이다 라는 예측과 더불어서 저는 현존하는 지역주의의 폐단을 완화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역사적 평가 기관의 도입 제도화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비했던 선거 교육을 공교육 체계, 제도권 교육하로 편입시키는 것. 세 번째로는 시민사회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논의가 저는 참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서 지역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이 토론회가 일회성인 어떤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뜻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지역주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제도적인 방법, 교육적인 방법에 초점을 둬서 개선안을 마련해준 좋은 발표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다음으로 청년 정치 확대를 통한 지역주의 해소를 주제로 김나경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정치 확대를 통한 지역주의 완화와 개선책에 대해 발제를 작성한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나경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 제가 생각하는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점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의에 대해서 세 가지 원인을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주의 완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국 단위 선거였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함으로써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한 지역주의 행태를 보여드릴 것이고요. 네 번째는 청년정치 활성화로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저만의 개선책을 몇 가지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주의 완화가 골자인 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행 선거제와 유사하게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되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영호남에서 사장되는 상대 정당 지지표를 살리려고 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융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자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의 균열을 수렴하고 표출하고자 존재하는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의 정당 구조는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주의 정치 구조를 일명 타파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려면 특정 정당이 한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데에 일조한 현행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선거구제 개편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다당제의 실현, 다양성의 보장, 모두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가치들이지만 당장 들이닥친 우리의 현실 또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의 영향을 받을 유권자들이 해당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선거제 개편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를 비롯해 사회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유권자들의 의견 수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 유권자 중 한 명으로서 지역주의를 바라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책을 고려해보았습니다. 청년들은 지역주의라는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나날이 급증하는 가운데 출신지에 입각한 정치적 이념이 청년들에게도 크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영남 지방 출신인 본인이 서울에서 생활하며 또래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대한민국 선거 행태에 깊숙이 자리 잡은 지역 갈등과 지역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누군가는 장난 가득한 밈 정도로만 생각하며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겠냐는 의견을 비추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한국 정치 풍토에 영호남을 주역으로 한 지역 갈등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출신지 정당 이념에 대한 생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청년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면 청년 정치 활성화와 동시에 지역주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역주의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정치 균열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국내 정치에서 보여지는 지역주의는 학문적 연구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경제적 관점입니다. 영남과 호남의 비대칭적 경제발전이 지역주의로까지 이어졌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트 중심의 정치 동원론적 관점입니다. 민주화 이후 주류 정치인으로 자리 잡은 소위 삼김이 각자의 연고지를 근거로 선거 전략을 취함에 따라 지역주의 풍토가 더욱 거세화되었다고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합리적 선택이론인데요. 유권자들 또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증진하고자 합리적 선택을 했다는 해석입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지형에는 영호남의 지역 대결이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세대 대립 구도 또한 명확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 세력이 영남 출신인 노무현과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면서 2000년대 이후 한국 정치에서의 지역 갈등 영향력에 대한 의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대항 균열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역 균열이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은 BBC에서도 보도되었는데요. 탄핵 정국 이후로 영호남 간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이유에 대해 김대중 정부 이후 막막했던 호남의 상황과 영남 출신의 박근혜 정부가 몰락한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한국정치학회의 연구를 통해 소셜미디어가 교량형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면서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가 유의미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며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교량형 사회자본을 더 잘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 완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한국정치학회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서울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역 정체성이 완화된 것을 지역주의 완화 원인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출신지보다 거주지 정체성이 좀 더 짙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급증함을 통해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지역주의 현상이 다른 사회 문제들로 인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저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국 단위 선거인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조사하며 지역주의 현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의 경쟁 구도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영호남의 지역 경쟁 구도와 비슷한 듯 조금 다릅니다. 경북 출신이자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과 충청 출신이자 국힘 소속인 윤석열의 대결 구도였으며 정파적 양극화, 진영 대립,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등의 요소들이 주요 화두로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 갈등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에 비해 지역주의가 약화되었다라는 질문에 0에서 10까지 동의 정도를 표현하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해당 연구 자료에서 영호남 지역 거주 유권자들이 동의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게 드러난 것 또한 유의미한 지표로 보여집니다. 다만 한국 리서치가 대선을 전후로 한 차례씩 진행한 지지율 조사를 거주지별로 정리했을 때 다음과 같은데요.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유권자들의 표심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 정치 행태에 지역주의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끝으로 한국 리서치 전화면접 표본으로 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택을 1로 보고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실시한 다음 표는요. X축에 설명 변수로 거주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을 표기하고 Y축에는 효과 없음 0을 기준으로 하여 회귀 개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나타낸 변수는 호남 거주 여부와 20대, 40대 연령층입니다. 호남 변수의 유의미한 음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호남 지역 거주자들이 윤석열보다는 다른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 영남 지역 거주자들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거주지 지역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지역 변수의 효과가 다소 감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영남 지역이 조금 더 유의미하며 부산, 울산, 경남 등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약한 지역 위주임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만 18세 청소년들이 대통령 선거에 참가하게 되면서 청년층의 정치 이념과 선거 행태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었는데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을 분석하여 지역주의 완화에 대한 열쇠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20대 대선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층이 있었다는 분석과 동시에 청년층이 지난 대선에서 부동층으로 평가되며 그들의 표심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부동층의 규모는 정당 간 경쟁이 안정적인지와 유권자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의 부동층 유권자 설득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 결집이 승패 요소였기 때문에 청년들의 투표 경향을 살펴보는 데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 표를 살펴보시면 상대적으로 정당에 대한 단순 지지 정도가 후순위로 밀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한 진보나 보수와 같은 진영 논리에 국한하지 않고 현안 혹은 후보자 개개인에 따른 평가에 따라 투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는 저만의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지역 감정과 그로 인한 경쟁의식이 상대적으로 덜한 청년들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활동한다면 지역주의적 선거 행태가 완화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청년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첫 번째 구간으로 저는 지방정치 참여 기반 조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인지도와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나아가는 중앙정치보다 상대적으로 진출이 쉽고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방정책 참여를 확대한다면 청년들이 더욱더 정치에 접근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청년 공천 할당제를 제시합니다. 지방 정치는 243명의 단체장과 수많은 지방 의원들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의석 차지율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몰려 해법을 갈구하면서도 주거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도시로 향해야 하는 청년들이 각 정당과 지방에 머물러서 일정 비율 이상 공천된다면 비교적 쉽게 청년들이 정치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방식은 또 다른 지역주의 양상인 서울공화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유능한 청년들이 인프라가 없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지역주의와 서울공화국 문제 모두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지방은 인력과 부가가치를 서울에
공급하는 일명 식민지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있어 예민한 문제인 주거와 복지, 취업 등에 대해 직접 해결하게 함으로써 청년 정치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의의 원인으로 파악되었던 지역별 불균형적인 경제 발전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목소리가 청년들을 통해 획기적이고 신선하게 전달된다면 보다 빠르게 후속 인프라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지역 정당 설립 허용 등의 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지방정부 전반에 걸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겠습니다. 개별적인 수치를 따졌을 때 완화되는 양상을 보여도 아직은 지역주의가 대한민국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뤄진 20대 대통령 선거를 지표로 살피며 영호남권의 지역 균열 및 지역 갈등 현황을 살핀 결과 호남권에 비해 영남권이 지역주의 완화 세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으며 20대와 40대의 연령별 지역별 정당 투표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20대 청년들이 지역 감정이 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청년을 비롯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균등 발전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제가 생각한 그 첫걸음이 청년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청년정치 활성화였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역주의로 인한 지역 갈등은 청년들 사이에서 크게 논의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개개인의 출신지 정체성보단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갈망과 거주지 정체성이 더 짙게 나타나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이 대도시를 그토록 갈망하는 것은 이들이 직면한 일자리 부족과 주거, 복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원인이기 때문에 각 지역을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역이 청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해봤습니다. 늘 청년 정치라는 논제가 단순히 세대교체 담론으로만 다뤄지는 게 안타깝고 아쉬웠는데요. 학업과 일자리, 문화복지 인프라를 찾아 서울과 대도시를 찾는 청년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각 지역, 각 출신지에서의 인프라 부족 문제임을 파악했을 때 이 두 문제를 엮어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영남의 한 지역에서 나고 자라 그 점을 가장 깊이 느낀 바 청년 정치의 활성화와 지역 정치 구조 개선을 통해 지역주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 청년 공천 할당제와 중앙정당과 지역정당의 분리, 지역 정치인과 지역 청년들의 소통의 창 활성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 풍토에 있어 특정 정당으로 향한 무조건적인 지지로 이어지거나 소선거구제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 정당의 무소연 사표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주의를 그동안 타파하고자 했고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선거제도 개편과 비례대표 확대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 정체성이 약하고 젠더나 실질적인 인프라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면 이미 극명하게 갈린 지역의 발전 상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정당제도 개편과 청년과의 소통 창구 확대는 잊지 말아야 할 요소라고 생각하며 청년 정치의 확대가 곧 지역주의 타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지역주의에 대한 문제를 지방의 정치 참여 그리고 특히 청년의 정치 참여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책을 마련해준 좋은 발표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지정 토론이 있을 텐데요. 우리 토론자 네 분들은 이제 각각 5분씩 발언 시간을 드릴 예정이고요. 순서는 김도연님의 발제에 김지희님 그리고 이시준님이 그리고 김나경님의 발제에 김재민님, 남소연님이 토론을 순서대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지희님 관련돼서 우리 발제에 대한 내용도 좋고요. 본인이 이 지역주의 개선책과 관련돼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발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정토론자 김지인입니다. 김도연 발제자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지역주의를 다룰 때 영호남의 유권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투표 행태가 다르다는 점을 토대로 5060 세대 그리고 2030 세대의 서로 다른 투표 행태를 분석한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저는 분석 과정에서 인구의 변동 역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연구원의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변화 실태와 유출 인구 특성 분석에 따라 10년간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층은 줄어든 반면
노년층은 매우 늘어났습니다. 이는 영호남을 포함한 지방의 유권자들의 인구 구성에서 2030 청년들은 유출되고 5060 세대들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의 유입과 유출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미래 정치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변수가 저는 바로 수도권 쏠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청년의 입장에서 지역주의를 논하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에서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은 동서 갈등이라고 불리는 영호남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년이 그리고 우리 미래가 살아갈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역주의가 등장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바로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망국적 지역주의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에서 지역주의는 고질적인 문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의 지역주의가 심한가? 지역주의가 과연 망국적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경상도 사람이 진보 정치인을 하고 싶으면 전라도로 가라. 전라도 사람이 보수 정치인을 하고 싶으면 경상도로 가라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저는 옛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영남이나 호남으로 가는 것이 아닌 서울로 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호남 지역의 지역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독재 정권 당시 호남 지역의 불균등한 경제개발과 정치적 고립은 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현대사회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동서 격차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새로운 지역주의를 출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과 지방의 사회 경제적 격차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인구는 비약적으로 팽창했으며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데 비해서 50%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 일자리, 사회 간접 자본뿐만이 아니라 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로 지방 소멸의 위기까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영향력 격차입니다. 인구 격차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력 역시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방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 초 획정위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획정기준 불부합 지역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인구 변동으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총 30곳이었습니다. 그중 상한 인구수 초과 지역은 18곳 중 무려 14곳으로 모두 수도권 지역이었습니다. 반면 하한 인구수 미달 지역에서 11곳은 영남과 호남이 각각 4곳씩 총 8곳이었습니다. 현재 선거제 개편이 많이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현행법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구 의석이 과반이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입니다. 원내에 더 많은 의원들이 수도권을 대변하니 정책이나 법안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의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저는 영호남의 갈등이라는 고전적인 지역주의와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겠지만 특히 선거제 개편과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전략적인 도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자 독식의 소선거제는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선거구 크기를 키우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논의의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지역의 협력성이 증대되며 이는 지방 발전을 일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탄생이 충정지원권의 기존의 지역주의를 넘어 공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역주의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뿐 아니라 유권자가 지역 감정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투표 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어야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비교적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가 약한 청년들이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청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안들은 고전적인 영호남의 지역주의와 미래에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새로운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정치사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던 고전적인 지역주의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시준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시준입니다. 우선 먼저 김도연 발제자께서 말씀해주신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근대 과정에서는 과거 한국의 모스크바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회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지형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도 대구 출신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민주의거 역시 대구 지역에서 발발한 학생 운동입니다. 호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호남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많고 과거부터 좀 가부장적 중심적인 문화로 인해서 문화적인 보수성이 좀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소 다른 것 같은데요. 즉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정치적으로는 진보라고 분류되는 정당이 호남에서 선전하고 현대에서는 보수 정당이 텃밭이 되어버린 영남, 이 구도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 사실과는 다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술한 바와 같이 영남과 호남의 정치적인 이념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남 출신지에 따라서 민주당계 정당이 입당하여 정치를 하였고, 영남 정치인은 영남 출신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을 중심으로 정파적인 이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단순히 과거는 독재와 그리고 반민주화라는 가치를 두고 서로 출신지에 따라서 이해 집산이 나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는 민주화 운동 이후 삼김의 분열로 인해서 어부지리로 노태우 대통령 당선 이후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는 여소야대의 국면을 타개하고자 3당 합당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정치 공학적으로 호남이 완전히 고립된 양상이었고, 보수 정당계는 현재 경남, 경북 그리고 충청권을 통해서 호남을 옥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논의가 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 지적합니다. 한국의 이념 지역주의는 정파성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념 지향적이라는 것보다는 정파성이 좀 맞다고 보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영남과 호남을 봤을 때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견해가 들어갔을 뿐인데요. 일단 첫째 전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내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공약을 보면 경제적인 분야나 정치적인 분야에서 큰 틀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두 정당이 모두 포괄 정당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전국적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소수자나 여성운동 같은 사회적인 이슈에 관한 그 부분인데요. 세계적 추세로도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은 소수자에 대한 처우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대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자본주의나 아니면 소수자에 대한 입장이 큰 틀에서 다르다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영호남의 유권자 행태 역시 단순한 이념 지향성보다는 정파성, 그 정당에 대한 여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제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영남, 그 중에서도 경북 지역의 TK 지역의 지역주의 양상은 호남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남은 과거 노회찬 의원이나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오거돈 전 시장 등등 민주당계 인물이 선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는 영남, 그 중에서도 부산 지역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부산 지역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있습니다. 김해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굉장히 헌신했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노무현 대통령 고향이 있죠. 그쪽에 민주당계 정치인들이 많이 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영남 출신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 전략은 민주당의 호남 소위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주당 측 인사들,
97년 대선에서 주요 내세웠던 논거가 이겁니다. 민주당은 호남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영남 출신 후보를 내세워서 영남에서 20%에서 30%의 득표를 얻은 뒤에 수도권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는 전략 이론인데요. 민주당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배경 역시 이런 측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의에 대한 해소 여지가 있었던 의지 등을 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영남 출신 정치인이 탄생한 것은 호남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호남 출신 정치인이 영남 출신 정치인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지역주의 해소를 논하기에는 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경북 출신이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두고 경북에 따른 높은 지지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 정치인 출신 지역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남과 호남의 이념적인 역사적 배경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혐오의 정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혐오의 정서에서 저는 이 기준이 조금 비판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남성과 여성, 빈부격차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혐오라는 것은 권력에 의한 위계 질서에 기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 내지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측을 혐오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혐오, 남성 혐오, 부자 혐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혐오라는 것은 약자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집단적 권력적 혐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기준이 다 따로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양상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남에서는 과거에 독재 정권 내지는 군부 세력이 본인들의 지역적 우위를 이용해서 득표하기 위한 확률로서 사용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의 지역주의 양상은 현재 경남과 경북을 다르게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호남에서 존재하는 것은 지역적 투표 양상이라기보다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과거의 기억 그리고 호남에 대한 억압의 역사에 의한 반응적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호남의 지역주의 양상을 동일선상에서 전 두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양당 집약적인 투표 양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남에 대한 과거의 사죄가 명확하게 필요합니다.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보수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또 구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견을 내왔지만 또다시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과 영남에 대한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발점은 영남보다는 호남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남에 대한 과거에 대한 직시를 바탕으로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것만이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에서 우리가 영호남에 대한 이념적 균열성은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토론자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김나경님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재민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김나경 발제자님께서 발표하신 대안 중에 지역 선거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거제도 개편은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셜 미디어가 교량형 사회 자본을 형성하고 소통의 장을 활성화해서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뉴스가 급격하게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셜 미디어가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제 대안으로 청년에 대한 정치에 많은 접근을 얘기하셨는데 이것 또한 이제 정치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투표자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같은 경우에 대다수의 투표자가 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에 맞게 지역주의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도 노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방에서 청년을 위한 인프라를 건축하겠다라는 것은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사회화
조금 더 지역주의 해결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 사회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공식적인 정치 사회화와 비공식적 정치 사회화로 나뉩니다. 공식적인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비공식적인 경우에는 가정이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지역주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아까 발제자분께서도 여러 말씀하셨지만 저도 또한 다른 원인이 여러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치적인 경우에는 5공화국에 들어서 이제 경상도 중심의 인사 편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고위 관료의 경우 경상도 출신이 43.3%를 차지하는 많은 고위 인사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국민의 지지 기반이 약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권자 주변의 인물을 중심으로 인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남 출신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향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5공화국이 6공화국으로 바뀌면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인사에 대한 이런 정책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네. 특히 이제 권력기관장의 경우에는 호남 출신이 44%를 차지하면서 이전 5공화국과는 좀 반대된 상황을 연출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영남 출신 사람들이 자신의 이런 지역에 대한 자부심 혹은 이런 권력의 인사 편중을 상대 지역에게 뺏겼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 지역의 지역 감정이 격화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불균형 집중 투자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허심한의 불균형 성장 이론이 이제 기본이 된 것입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처럼 특정 지역을 개발시키면은 그 이익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이론인데요. 이러한 이론이 실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방이 주로 2차 산업이 발달되었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나 이제 여타 다른 호남을 포함한 지역들이 2차 산업 발전에서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도 지역주의가 좀 격화되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지역주의가 꼭 서울에만 있다, 서울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서울 출신 사람들의 고등학생을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영호남 출신 부모의 자녀들이 상대 지역에 비해서 보다 자신의 내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성세대의 지역적 편견이 제2세계들에게도 전이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영호남 출신 지역 부모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출신 지역민과의 관계 맺음에 더 호의적인 영향을 보였습니다. 이 또한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지역주의가 계속해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기성세대에서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감정의 세대 간 전이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의 교육과 사회화를 통해서 부모의 지역적 편견이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주의는 정부의 정책 등 공식적 정치 사회화를 통해 과격화되며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인터넷 등 비공식적 정치 사회화를 통해 전이됩니다. 따라서 비공식적 정치 사회화를 공식적 정치 사회화가 개편되어 억누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청년들이 다른 세대와 다르게 다른 쟁점을 중심적으로 잡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청소년기의 사상적 유연성으로 지역주의가 좀 억눌려진 것이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의 투표를 이제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잘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학교에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내용에 기반한 것인데요. 정치 활동은 일단 자신의 이런 이념을 바탕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다른 이념과 부딪히게 되고 이는 논쟁성을 유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행을 하더라도 어느 특정 사상으로 사람들이 편중되거나 혹은 몰표를 받는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표의 결과 발표가 본 투표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는 모의 투표의 결과 공표 시기를 본 투표보다 늦춘다면은 이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기성세대와 다르게 인터넷 뉴스를 접했을 때 이를 공유하는 성격이 큽니다. 즉 인터넷의 전이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타 지역에 대한 악감정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의 투표가 실행된다면 이 결과 또한 빠르게 확장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정치 사회화를 진행하여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남서연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남서연입니다. 일단 김나경 발제자님의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청년들이 집중할 부분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역주의의 정치성은 지역주의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상대 후보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어느 지역에서 생활했는지를 바라보는 지역주의의 정치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역주의 완화에 있어서는 지역주의 사회성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김나경 발제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청년들의 정치를 활성화시킨다 한들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보수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저 사람은 진보 진영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가 저 지역 사람을 뽑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게 지역주의 완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청년들의 정치 참여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청년들이 이 정치 참여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허석재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은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능력주의를 가지고 있는 성향이 보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각 지역에 갔을 때 의무적으로 공천을 받아서 내가 지역의 대표를 했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가 떳떳하고 청년 단체에서 얼마나 떳떳하게 인정해 주는가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제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청년들의 정치 참여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만 봐도 국회 청년들이 정말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끌어 나갈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킬 청년들이 우리 국회에서는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소수자라는 것인데요. 수적 소수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듯이 8대 지방의회 당선 결과를 보면 2,601명 중 단지 40세 미만 청년 의원은 285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없는 이 정치 형태에서 단순히 공천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청년들을 믿고 뽑아줄 수 있는지 되게 원초적인 그런 질문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각 지방에 가서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많은 인프라를 통해 행복한 생활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공화국과 같은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란 좋은 의견에는 충분히 동의하나 앞서 얘기해 주신 여러 방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체가 원하는가 또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인지는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엄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열띤 그리고 굉장히 참신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굉장히 따스한 날씨에 우리 원리 선거연수원까지 명지대학교 많은 학생들 분들께서 청중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중분들께도 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 두세 분 정도만 짧게 뭐 한 2, 3분 정도 혹시 이제 우리 발제자분들에게 질문이나 혹은 토론자분들께서 이야기하신 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발제자 토론자분들께서는 우리 청중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귀 기울여서 이따가 이제 상호 토론하실 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혹시 네.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3학번 배은서입니다. 저는 먼저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발제를 해주신 김도연 학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역사 교과서의 내용도 바뀌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관을 설립한다고 해도 정부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성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학교가 정치적 실험실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김도연 학우분의 생각이 궁금하고 선거 교육과 함께 추가적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토론자 김지인 분께도 중대선거구제는 오히려 거대 양당의 자리 나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비용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지역구 선거구 내에서 소외 지역과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 내에서 새로운 지역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청년들의 지역주의 문제는 청소년 시기의 정치적 이용 행태와 정치적 효능감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이 2022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이용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정치적 정보를 얻고 투표 시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학생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따라서 자녀의 정치적 이념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정치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사를 읽고 뉴스를 찾아보는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지역주의와 거리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문조사 중에는 특이한 답변이 존재하기도 했는데요. 극단적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치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나눈다고 답변한 학생이 존재했고 투표 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에서 상대 후보가 싫어서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정치적 정보의 이용 행태에 따라서 지역주의를 포함한 정치적 이념 및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현재의 지역주의가 정치적 유세에서 공세로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적을 만듦으로써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편협한 시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는 현 거대 양당이 사이좋게 이용할 수 있기에 약 50년이란 시간 동안 이용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를 포함한 현대의 여러 갈등을 정치계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혐오와 갈등을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가 청년들 사이에서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지역주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이나 젠더 갈등으로 시각을 돌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지연빈 학우의 말을 빌리자면 지역주의가 일종의 밈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청년들 사이에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이 밈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혐오의 시대를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이가 멀어질수록 그들은 벌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기뻐합니다. 서로를 향한 갈등과 혐오가 크기를 키우고 있고 그들은 이익을 얻고 자신의 지지자를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치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모든 세대, 연령, 성별이 모일 수 있는 유튜브나 포털 뉴스의 기사만 보더라도 지역주의 성향이 담긴 댓글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댓글은 누구나 찾아볼 수 있지만 그만큼 정치를 편향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고 지역주의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분별히 배울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정치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설문조사에서는 정치적 관심도에 관한 질문도 존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치에 무관심한 학생은 2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잘 몰라서 정치가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했고 정치 정보를 분석하고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정치적 효능감을 키워준다면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청중분들 중에 다른 분 짧게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20학번 조인성이라고 합니다. 그 토론 발제하신 거 잘 들었고요. 제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 공천 관리를 해봤던 실무의 입장에서 보자면 청년 정치 할당제가 과연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지역 정치인들이 당선되거나 당선되기 전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향후회입니다. 향후회. 호남 향후회, 혹은 뭐 경북, 뭐 경남, 제주, 강원, 충청 향후회. 이런 향후회들을 왜 가느냐? 자기의 정치를 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2030에게 자기의 정치를 알리고 싶어도 만날 데가 없으니까. SNS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하잖아요. 정치 관심 있는 사람들만. 그러면 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령 청년에게 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치에서의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5060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청년 공천을 저희도 하려고 준비를 했었지만 저희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는 어차피 5060을 상대로 하는 정치면 5060 해야지. 2030이 우리가 나서서 뭘 할 수 있을까? 어차피 아젠다는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과연 5060, 7080이 주도하는 지역 정치, 이거를 청년 정치가 지역주의 해소에 과연 답안인가 하는 항상 실무적인 의문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안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만 더 혹시 있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3학번 김정태입니다. 저는 우선 오늘 토론 중에서 김도연 발제자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영호남 지역의 5060 세대와 2030 세대 간의 지역주의 사고에 격차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저는 경상북도 출신의 사람입니다. 경상도의 5060 세대와 더불어 연세가 좀 더 있으신 노년층들이 정치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을 때 호남 지역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지난 대선만 봤을 때도 국민의힘을 매우 지지하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인 제가 제 친구들과 간단하게 가볍게 정치 얘기를 했을 때는 딱히 지역주의가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경상도에서 서로 놀고 자란 친구들이지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들 못지않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제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 교육의 공교육화와 5060 세대의 인식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2030 세대 청년층 유권자보다는 5060 세대의 유권자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5060 세대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역주의에 대한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청중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들어보니까 저도 MZ세대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숙연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역주의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정치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으니까 먼저 상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발제자 두 분이 나왔던 얘기들 중에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한 3분 이내로 짧게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 상호 토론 하실 때도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되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도연님. 네, 먼저 그 지정 토론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지인 토론자님께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좀 제시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구 변동,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만 제가 발제했던 내용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배제된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를 느낍니다. 다만 지역주의가 심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당장 그 주제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이 지역주의가 단순히 그냥 주장, 그러니까 사변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미 투표율 혹은 뭐 투표 행태로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점들을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 저는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새로운 지역주의가 출현 가능하다.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드렸고요. 선거제도 개편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선거제도 개편도 중요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이 능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근본적인 인프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만으로는 저는 이게 모든 현상이 바뀔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말씀해 주신 그 청중분 의견에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 것이,
그래서 청년 정치가 확대된다고 해서 청년의 담론이 무조건 정치 환경에 있어서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청년 정치 확대라는 구호가 나오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구호가 나온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령 남녀 평등이라는 구호가 나온 이유는 남녀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나오는 이유는 빈부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구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청년 정치, 청년 담론이 많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로 우리가 이 방법을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청년 담론이 그냥 정치권에서 많이 다뤄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많이 다뤄졌다면 이런 구호가 나오지 않았을 거지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청년이 정치로 나아가야 된다는 구호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이시준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저 정파성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 굉장히 신선하고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혐오라는 것이 결국엔 권력에 의한 위계 질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 반은 동감하고 반은 동감을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뭐 부자 혐오나 아니면 뭐 어떤 권력 집단에 대한 혐오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선거에서 보면은 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가령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어떤 특정 집단, 특정 직업이 우리나라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다. 엘리트들이 우리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다. 종부세를 너네는 많이 내고 우리는 못 내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등등등등. 사실 이제는 권력에 대한 위계 질서가 곧 혐오냐, 저는 그 방정식은 너무 고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혐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는 100% 동감합니다. 또 남서현 토론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심리적 정서적 변화거든요. 인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다면 어떤 사회 문제든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나경 발제자님. 네. 먼저 지정 토론자분께서 전반적으로 많이 질문해 주셨던 청년 공천 할당제에 대한 낙관적인 인상 혹은 실무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청년 정치라는 토픽이 떠오른 것은 주체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떠오른 사안이라는 것에서 저도 동감하는 편이고요. 다만 사회가 지금 당장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제시를 한 것이고 다 함께 생각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한번 고려해 봐야 할 의의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저의 제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던 김재민 하구님의 논의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양날의 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저도 이해합니다. 잘못된 뉴스 혹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굉장히 필요한 추세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미디어 활용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서도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와 사회적인 숙의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 20분 정도 상호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발제자 토론자님들께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개입을 해서 발언권을 드린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서로 이제 양보하시는 분위기 속에서 뭐 나누었던 이야기들, 못다한 이야기들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먼저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 네. 네, 김도윤 토론자께서 직전에 다만을 비롯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반론하겠습니다. 우선 혐오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혐오라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소수자에 대한 집단적, 권력적 반감을 드러내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의가 되는 것처럼 소수자에 대한 권력 집단에 의한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는 소수자를 대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어로서 hate를 혐오라고 번역한 것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일례로 엘리트주의나 권력층에 대한 혐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혐오라고 지칭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감 정도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좀 일례로 좀 덧붙이자면 이 부분은 지난 학기에 전공 수업인 혐오와 차별의 정치학에서 직접 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남성 혐오, 권력 혐오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한 발언이 있어서 이 부분 답변드립니다. 우리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짧게 그냥 답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재의 판결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답일까? 저는 그거는 그 담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떤 소수자 집단에 대한 헤이트가 혐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최근 몇 년간의 선거를 지켜보면서 이 방정식이 이제는 바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떤 엘리트 집단에 대한 이건 반감이지 혐오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또 말씀해 주셨던 혐오의 정의는 뭐 소수자라든지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이 혐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혐오라는 게 꼭 소수자를 싫어해야만 혐오가 아니라 그 어떤 대상을 특정한 정당한 합리적 사유 없이 싫어하는 것,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것, 이것이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혐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종류의 혐오도 사실 지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특정 집단을 놓고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고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의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토론자 보신 여러분께 판단에 맡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말을 꺼낸 이유는 현재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남에서 민주당은 그러니까 영남에서 민주당 당선자는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호남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의 당선자가 배출되지 않을까? 사실 뭐 아예 배출이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정현 의원이라는 분도 계셨고 전북에도 호남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뭐 새가 약할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양상이 드러났느냐? 이것 역시 아까 말한 그 혐오적인 바로 그 연장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패권의 영남 그리고 소외의 호남 이 논제가 지금은 조금 해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여부를 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현재 제20대 대통령까지고요. 현재 인원으로 보면 12명, 13명 정도가 되겠네요. 이 중에서 영남 출신 대통령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가 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있고요. 총 몇 명이죠? 굉장히 많네요. 9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호남 출신 대통령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알고 있는 그분 딱 한 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정치에 대한 출신적인 여론이 본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전략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이 왜 나와야 해야 됐는가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남이 정치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지금 호남 인구가 전북 인구가 200만 좀 간당간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은 아직 그래도 제2도시 부산을 중심으로 대구라는 제2의 특별시가 광역시가 존재하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지표,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산업화 과정이 어떻게 지향되었는지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청년에도 좀 무관하지 않다라는 양상이 현재까지 균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저는 답변하고 싶습니다. 우리 개선책에 관련돼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역주의가 있다, 뭐 없다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이 있고 이야기가 나눈 것 같아서요. 개선책에 대해서 서로 나누실 이야기들 혹은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장을 선거제 개편을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하지만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해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선거 제도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거제 중에는 저는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개선하는 데는 효과적인 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서 저는 당내 민주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현황을 보면 청년들은 선거나 정치에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떤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되는 되게 비이상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들이 당내 민주화로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에 민주당이 권역별로 최고위원을 도입하고자 했다가 결국에는 도입하지 못하게 됐죠. 이런 방식들처럼 조금 더 당내에서 권역별, 지역별, 세대별로
그런 당내 민주화 과정을 거친다면 조금 더 이런 지역주의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가로 드려봅니다. 김도연 발제자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거교육의 공교육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셨었는데 정치와 선거는 불가분적 관계지만 정치 담론이 아닌 선거의 역사와 기원, 선거에서의 작용하는 유권자의 다양한 모습과 이를 이론화한 모델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정치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교육이라면은 충분히 정치화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굳이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 필요 없이 정치와 법을 공교육 더 이제 통합해서 교육하는 대안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 지역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방안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인 토론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권역별 또 비례대표 이런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그게 실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다만 뭐 극단적인 예시긴 합니다만 정말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집단과 어떤 그런 개개인의 의견을 전부 다 대표하기 위해서 국회의 불비례성을 해소하려면 저는 또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정원을 한 2,000명으로 늘리고요. 남자, 여자 혹은 20대, 30대, 40대 장애인, 비장애인 등등등등.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정말 이 정치라는 것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부분은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 그 김재민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저도 나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 과정도 사실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 뭐 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런 거를 우리가 과거에는 배웠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뭐 그런 거. 근데 그걸 과거에 국민 윤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윤리와 사상 뭐 혹은 철학을 다루는 과목에서 그런 것을 배우나요? 안 배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화법에서도 충분히 다뤄지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어떤 체제와 제도를 마련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저는 지금 이런 지역주의 같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주요하게 발견되는 사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도 체계적이고 최대한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교육 체제화로 편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어떤 새로운 방안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얘기하신 두 가지, 그러니까 교육의 공교육화, 뭐 시민사회 인식 개선, 저 정말 동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육의 공교육화, 10대, 20대의 교육의 필요성, 정말 공감하지만 우리 지역주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주의는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막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어느 세대가 이걸 되게 중요시하냐면 5060층이 이 문제를 되게 집중하고 되게 소중하게 항상 심도 있게 이야기하시는 문제인데 과연 우리가 아니라 그분들의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지역 간 혐오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체 어떤 교육을 또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영호남 지역에 한해서는 그런 어떤 제도적 기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주장을 드렸었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그 규모를 키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개선 방안은 영호남 지역 유권자 506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기관의 설립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비단 영호남이라는 워딩을 띄워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506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한 기관을 만들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왜 2030 세대는 지금 현재 지역주의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5060 세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우려한 부분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떠한 정치적 변수가 나타나서 지역주의가 다시 폭발적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또 정말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기 위한 균질한 그리고 체계적인 공교육의 편입 그 지점에서 제가 이러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렸다는 주장을 드립니다. 다른 개선책 같은 거 혹시 다른 생각하시는 우리 김도영 님께서 워낙 발표를 잘해주셔서 많이 질문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다른 발제자나 토론자분들께서도 뭐 교육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어떤 방안들이 좀 있을지 조금 더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본 해법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해법은 결국 지역적 양상에 기반한 투표가 아니라 계급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적인 투표 양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영남과 호남의 양당 선호 형상이 아직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사회에서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표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계급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의 균열성에 따라서 본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급적 투표가 전국적인 단위로 확산이 되려면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주의가 완전히 어느 정도 지역적 감정의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 폭력에 대한 명확한 사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지역주의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었던 정당 그리고 혹은 정권 차원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양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일단 가장 생각나는 것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그리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헌법 전문에 합치함으로써 더 이상 지역으로 인해서 차별되는 모든 조건은 없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광의 지역주의와 협의 지역주의 이 부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사실 지역색에 따라서 좀 어느 정당 선호 형상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지지하는 대표적 정당이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거주층 혹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지역이 나뉘는데요. 단순히 특정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현상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지역주의로 보는 시각이 앞으로도 유효돼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세 번째는 이념적인 자유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영남의 울산과 호남의 미개발 지역 평야에서 좀 해법을 얻어볼 수 있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지역입니다. 부산과 인근하고 그다음에 영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지는 진보당이 집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보당 관련 지자체장을 배출하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지역이라는 것보다는 계급적인 것, 그리고 특히 이념을 자율성을 좀 기반한다면 어느 정도 지역주의가 자연스럽게 시대적 흐름과 같이 소멸될 것으로 저는 전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 이시준 토론자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처음 발표하실 때는 그 감정에 대한 해소의 시발점은 영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즉 이 발언은 지역주의 감정 해소를 위해서는 영남부터 지역주의 감정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또한 지역주의를 다시 야기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한 거 그 취지가 아니라 그 호남의 지금 영남 기피 현상, 정확하게 가면 보수 정당 기피 현상을 하기 위해서는 호남 유권자에 대한 마음을 어루만지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약간 이해가 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5.18 민주화 운동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그 학살 과정에서 현재까지도 지금 일정 부분에서 반동적인 행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면 호남 유권자들도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호남에도 그 보수 정당 계열 후보들이 약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남에서 먼저 지역주의가 해소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호남의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선 호남에 있었던 과거의 국가 폭력 사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 취지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발제에서도 아마
영남에서보다 호남에서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존속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투표 행태가 유독 호남에서 그런 정치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뒷배경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런데 다만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그럼 국가의 사과는 과연 어떠한 방법이어야 하며 이것이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효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논의는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개선 방안들이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시준 토론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은 사실 국가 주도, 정부 주도의 사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선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듯이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 빌리 브란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시면서 사과를 이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호남에서는 이러한 진보세가 강세일까에 대한 부분 저도 한번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는 문제고요. 다만 호남에서 있었던 국가적 폭력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공론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은 너무 좀 적과 나를 이분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워딩은 광주 사태였습니다. 광주 사태,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 근데 이걸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법적 용어로 바꾸신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에 계시는 여러 강성 지지자분들 중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서 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는 사실 법적 용어로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고 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은 물론 그렇게 망언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번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저는 개인의 문제이지 정당의 문제로 이게 과연 비화될 수 있는가. 오히려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안 그래도 심한 지역주의 그다음에 동서 지역의 분열을 좀 더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더 마지막으로 혹시 할 말 있으신가요? 우리가 좀 더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열띤 토론이 굉장히 진행이 되지만 아쉽게도 좀 시간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열띤 내용들이 나왔고 지역주의에 대한 청년들의 시각 그리고 지역주의 해소책, 개선책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선거연수원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명지대 미래정치연구소 차원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얘기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에서 나타날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주체로 청년들은 한국의 선거와 정치의 지역주의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역주의는 지금 계속 이야기된 대로 한국 정치에 굉장히 오래된 균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주축이 되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지역주의가 좀 해소가 되고 그리고 통합과 소통의 정치 문화가 형성될 거라는 확신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벚꽃이 굉장히 만발해 있습니다. 또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 선거연수원 토론회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신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가 함께한 청년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자 정치외교 학도로서 오늘 행사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지역주의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다양한 견해를 들어볼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저 또한 계속 지역주의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해보게 되는 여운이 남는데요. 앞으로 이런 청년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우선 이런 대면으로 이런 자리를 접할 수 있는 게 흔치 않은 기회인데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 다양한 지역주의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주의에 대한 생각도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토론회가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 정말 유효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발표를 진행하면서
여러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명지대학교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른 학교 또 다양한 청년이 이렇게 모여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거연수원 그리고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